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조선시대에 벌어진 사건과 수사 그리고 사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방 토호의 협박을 피해 집신만 남겨두고 저수지에 몸을 던진 어떤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시래기 나물죽을 앞에 놓고 식구들이 동그랗게 모여 앉았다. 숟가락을 들다 말고 최여인이 시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했다. 어머님, 이런 일이 또 생겨 송구스럽습니다. 그게 왜 내 잘못이냐? 못된 인간을 친척으로 둔 게 죄지. 그놈 등살에 못 살겠다. 우리 이 동네를 떠나자. 어디 간들 이만 더 못 살겠느냐? 놀란 최여인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연로한 데다 몸이 아픈 시어머니, 11살, 10살의 두 시동생, 7살, 5살, 3살의 어린 것. 이 식구들을 데리고 간다면 어디로 간단 말인가? 그 짐승 같은 놈이 혹시 너한테 딴 마음 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구나. 최여인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망치케라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시어머니 말대로 떠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했다. 시당숙이 그녀를 쳐다보는 눈길은 어찌 그리 축축한지 마치 뱀을 보는 것 같았다. 간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해주 쪽에 먼 친척이 있기는 한데 그건 떠나면서 생각해보자. 저녁이나 단단히 먹어라. 추워지기 전에 어디든 가야지. 저녁을 마치고 일어난 최여인은 모든 식구에게 옷을 단단히 입히고 작은 보퉁이 서너 개를 준비해 자신과 시동생들의 짐으로 나누었다. 병약한 시어머니는 보퉁이를 등에 맨 시동생 둘이 양쪽에서 부축하면서 천천히 걸을 수 있게 하였다. 3살짜리를 등에 업은 최여인은 커다란 보퉁이를 머리에 이고 어린 것 둘을 앞세워 천천히 걸었다. 어린 것이 얼마 가지도 못해 자꾸 쪼그려 앉았다. 11살 먹은 삼촌이 등짐 어깨끈을 좀 늘리고 등짐 위에 5살 조카를 올려 엎고 걸었다. 가다 쉬고 가다 멈추고 그렇게 아득히 뻗은 길을 7 식구가 걷고 또 걸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눈앞에 커다란 저수지가 나타났다. 어느새 안녕저수지까지 온 것이었다. 둑길 옆 풀밭에 시어머니가 펄썩 주저앉았다. 어린 것들도 쓰러졌다. 최여인도 털썩 주저앉았다. 쓰러진 어린 것들은 어느새 잠이 들어 있었다. 어미 등에 업힌 아이도 삼촌 등에 업힌 아이도 잠들어 있었다. 두 시동생도 제 어머니에게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다. 어머니, 최여인이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살폈다. 건강 상태가 걱정스러운 것이다. 돌연 시어머니가 눈을 떠드니 말했다. 며느라,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구나. 그만 애비 사는 세상으로 가고 싶다. 시어머니는 세상을 버릴 결심을 한 것 같았다. 그것을 알게 되자 최여인 또한 죽고만 싶었다. 저 어린 것들을 데리고 어디 가서 어찌 살아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서름이 복받쳐 눈물만 쏟아졌다. 어머님, 저도 함께 가겠어요. 아기 아버지 있는 곳에 가서 다 같이 함께 살고 싶어요. 어머님 혼자 보내드릴 수도 없고, 저 어린 것들을 데리고 어디로 갈 수도 없고, 갈 힘도, 갈 마음도 없어요. 그저 아범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아이고 얘야.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시어머니는 목이 메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모시고 저도 함께 갈래요. 최여인은 시어머니를 와락 껴안고 소리 죽여 울었다. 시어머니도 같이 울었다. 잠시 후 두 여인은 떨어져 앉아 천천히 보퉁이를 풀었다. 옷가지에서 저고리 끈이나 치마끈을 뜯어냈다. 시어머니는 두 아들의 손목과 자기 손목을
끈으로 단단히 묶었다. 최여인은 어린 것 셋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손목을 묶었다. 그리고 그 끝을 자기 손목에 동여맸다. 아이들이 다 잠들어 있어 다행하게도 일을 조용히 끝낼 수 있었다. 집시는 다 벗겨라. 그래야 이승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리고 저승으로 갈 수 있단다. 예, 어머니. 아이들의 신발을 다 벗겨 나란히 놓은 다음 시어머니와 자기의 신발을 벗어 그 옆에 가지런히 놓았다. 내가 먼저 가마. 예, 어머니. 시어머니는 잠들어 있는 두 아들을 양쪽으로 움켜안고 저수지 물속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이어서 며느리가 일어섰다. 잠든 새 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시어머니가 들어간 곳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소문은 다음 날 아침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이 다니는 저수지 둑길에 집신이 여러 켤레 나란히 놓여 있었던 때문이다. 집신이 6켤레나 나란히 놓여 있었다네. 그럼 6사람이나 빠져 죽었단 말이오? 빠져 죽은 사람은 7이라는군. 어린애가 여럿이고. 어린애가 여럿이라고? 아이고, 가엾어라. 죽어서도 행여나 헤어질까봐 손목을 옷고름으로 사로묶고. 아이고, 세상에. 무슨 이런 변고가 다 있는고? 안악들은 코를 훌쩍이고 눈물을 글썽거렸다. 소문은 그날로 재령군 관아에도 들어갔다. 소문을 전하는 이속들의 이야기를 듣고 군수는 비통한 표정으로 탄식을 쏟아냈다. 애제라. 군수는 즉시 관련자들을 데리고 안녕저수지 현장으로 달려갔다. 정조 2년 8월이었다. 어른 둘과 아이 5. 저수지 무리로 떠오른 시체들은 이미 마을 사람들이 두기로 건져놓은 상태였다. 재령 군수는 즉시 검험을 실시했다. 손목을 이어 묶은 흔적 이외에 다른 상처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른 사람이 강제로 물에 빠뜨려 죽인 흔적은 없었다. 군수는 이들이 살던 신원마을로 내려와 조사에 착수했다. 최여인의 이웃과 동네 사람들, 많은 증인이 나서서 증언을 해주었다. 이로써 사건의 전말이 쉽게 정리되었다. 훔쳐간 벼 2단을 당장 갚지 않으면 잡아다 곤장을 치겠다고 마을 토 이경희와 토포비장 정우빈이 최소사를 협박했고, 그 협박에 못 이겨 최소사 일가 7명이 저수지에 몸을 던져 자살한 사건이었다. 재령 군수는 가슴이 저린 만큼 노기도 치솟았다. 이런 고약한 인간들이 있나? 당장 잡아다 옥에 쳐넣어라. 이경희와 정우빈은 그날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다음 날 군수는 이경희와 정우빈을 끌어내 조사한 내용에 관해 확인 신문했다. 먼저 이경희에게 물었다. 그대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최여인을 도둑으로 몰았는가? 도둑으로 몰았다기보다는 확인하려고 다그친 것뿐입니다. 최여인이 이삭 죽은 것 외에 그런 일은 없다고 말했는데도 계속 도둑으로 몰며 벼 2단 값을 갚으라고 했는가? 예, 그랬습니다. 하오나 실토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의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식구는 많고 혼자 벌어서 먹고 사는 형편인데다 또 좋지 않은 소문도 있고 해서 좋지 않은 소문이란 무엇인가? 손버릇이 나빠 잘 훔친다는 소문입니다. 내가 들으니 그대가 종질인 최여인에게 여러 번 집적거렸다는데 사실인가? 천부당만부당합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락 2단도 일부러 자네가 꾸며낸 이야기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천벌 받습니다. 걱정하지 말게. 천벌은 곧 받을 테니. 그건 그렇고 그대는 최여인의 시당숙이 맞는가? 예, 맞습니다. 자네 정말 나쁜 놈이구먼. 그대는 결국
최 여인 일가 7사람을 죽게 했다. 더구나 남도 아니고 당진인 조카 며느리를 그렇게 몰아 죽였으니 인정으로 보아서도 참작할 구석이 전혀 없다. 그대도 상명의 법률을 알 것이다. 반드시 그대의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억울합니다. 저는 다만 도둑임을 확인하려 한 것뿐이지 협박을 한 일도 해친 일도 죽으라 한 일도 없습니다. 협박도 안 하고 해친 일도 없다. 그러나 그대의 핍박 때문에 아까운 7사람의 목숨이 원혼이 되었다. 그것도 그대가 앞장서서 돌보아야 했을 가련한 친척들이 말이다. 아이고, 억울합니다요. 다음은 정우빈에게 물었다. 너는 최 여인이 도둑질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경희가 일러주었습니다. 그럼 최 여인 집에서 두 단의 별을 찾아냈느냐? 아닙니다. 다음 날 데려다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이경희는 최 여인이 도둑질하는 것을 보았다더냐? 아니면 무슨 증거가 있었다더냐?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너는 최 여인에게 두 단의 벼 값을 당장 갚지 않으면 다음 날 관하로 잡아간다고 했다지? 그것은 했느냐 아니했느냐? 했습니다. 너는 공무를 수행하는 군교다. 그런데 사사로이 남의 빚 독촉을 하러 가서 심약한 여인에게 공갈과 협박을 자행했다. 그로 인해서 최 여인의 일가 7명이 죽게 되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는 잘 알 것이다. 아이고, 억울하옵니다. 저는 다만 무엇이냐? 다만 별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관아에 신고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사사로운 정탁으로 불쌍한 여인을 협박한 것이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요. 이미 늦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관찰사가 판결 내릴 것이다. 무슨 죄로 됩니까? 남을 협박해서 죽게 만든 죄이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요. 못된 놈! 재령 군수는 서둘러 황해감령으로 보고를 올렸다. 보고를 받은 황해감령은 발칵 뒤집혔다. 이런 애달픈 일이 있었단 말인가? 관찰사는 이웃 고을의 평산부사에게 재검을 지시했다. 살인사건 등이 발생하는 때는 첫 조사인 초검은 해당 고을에서 진행하고 두 번째 조사인 재검은 관찰사가 지정하는 다른 관리가 맡았다. 평산부사도 서둘러 검험하고 조사하여 감형의 보고서를 올렸다. 보고서의 내용은 초검과 같았고 평산부사도 엄벌을 건의했다. 지방의 재판은 우선 감형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었다. 물론 조정에 보고하여 허가받아 처리했다. 황해감형은 조정에 보고를 올렸고 보고를 받은 형조는 대경실색하였다. 물론 조정도 발칵 뒤집혔다. 형조의 보고를 받은 정조 임금은 놀랐다. 어린 것들을 다 껴안고 빠져 죽다니 그 어미의 심정이 어땠을꼬? 정조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않은 채 먼 허공을 바라보았다. 정조가 보고서를 읽다가 눈물을 보인 것은 전에 없는 일이었다. 정조 역시 이경희를 사형에 처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래서 엄히 문초하여 자백받도록 하라고 형조에 하명했다. 형조의 지시를 받은 황해도에서는 다시 조사하고 문초하여 자백받으려 하였으나 이경희는 위피빈 치사죄에 관한 자백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사형에 이르는 죄목의 단서를 찾아내지 못했고 사람을 위협하여 죽게 했다는 자백도 받지 못한 채 세월만 갔다. 백성과 조정의 여론은 더 억세어져 이경희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주장이 들끓었다. 형조에서도 고민이 많았다. 미운 죄로 말하면 반드시 사형으로 처벌해야 했지만 마땅한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하여 아래로는 관찰사에게 마땅한 지시를 내리지 못하고 위로는 정조 임금에게도 마땅한 건의를 올리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정해진 법으로는 이경희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이 장일백인데 법을 어겨가며 사형에 처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 난처한 문제 앞에서 고심하다가
정조임금은 다음과 같은 최종 판부를 내렸다. 떨어져 있는 볕단이나 남겨진 이삭은 애초에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가게 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인데 벗어놓은 신발과 풀어놓은 끈은 결국 물속으로 던져져 죽은 귀신으로 만들고 말았다. 형과 동생, 숙부와 조카, 어미와 아들이 서로 이끌고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7명이 모두 죽었으니 옛날부터 살인 옥사가 무수히 많았지만 어찌 이처럼 지극히 참혹하고 지극히 불쌍한 경우가 있었겠는가? 주범인 이경위가 비록 직접 칼로 찔러 죽인 것은 아니지만 억지로 나락을 훔쳤다는 누명을 씌우고는 공갈하여 협박하기를 심하게 함으로써 마침내 한꺼번에 죽게 했으니 그가 어찌 위협하고 핍박한 죄유를 피할 수 있겠는가? 이경휘에게 위피빈치사죄 법조문을 적용하고 장일백으로 엄중히 처벌하여 기어이 법을 바르게 한다는 뜻을 형조는 각별히 체근하라. 형조는 임금의 뜻을 득달같이 황해가명에 전했다. 황해도 관찰사는 판부에서 임금이 가진 행간의 뜻을 읽어낼 수 있었다. 관찰사는 이경희에게 규정대로 그러나 매우 엄격하게 장일백의 처벌을 가했다. 처벌을 다 받고 석방된 이경희는 하인이 끄는 수레에 실려서 집으로 가다가 관문도 벗어나기 전 동원의 뜰에서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사건 발생 후 6년의 세월이 지난 정조 8년 윤3월이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풀이,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